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꿋꿋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외부의 입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닷새째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5포인트가 오른 1180.97로 마감해서 11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사업조정제도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과 함께 출판업계 불황 관련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G그룹이 오늘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새해 인사와 그리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홍재훈 기자로부터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그룹이 오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죠. 예, 이른바 4대 그룹 중에서는 처음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는 조직의 일부 개편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아무튼 그룹 전체로 보면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인적인 면에서는 안정, 또 조직 면에서는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자는 의지가 묻어 있습니다. 네. 자, 인사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불황 속에서는 어떤 변화보다는 안정 위주로 간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아직 LG 상사 같이 일부 계열사는 인사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규모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 48명, LG디스플레이 15명, LG화학 11명 이런 식인데요. 결국 내년 극심한 불황을 앞두고 큰 폭의 물갈이나 쇄신보다는 보수적인 임원 인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를 낸 TV나 휴대폰 같은 담당 본부장들이 사장 승진을 한 것에서 보듯이 내부 사기도 높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에 이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어떤 분위기 쇄신을 적극적으로 꾀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의외로 또 반대로 이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업에 따라 다른데요. 금호아시아나 그룹 같이 일부 이미 인사를 진행한 기업을 보면 안정 위주의 기류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사장단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력인 SK에너지 또 SK텔레콤 사장을 교체를 했거든요. 삼성도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결국 그룹에 따라서 안정이냐 또는 대폭 교체냐 전략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전자는 이번에 사업 조직도 좀 바꿨다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기존의 TV 쪽을 담당하는 DD, 또 가전 분야 담당인 DA, 모바일 쪽인 MC, 홈시어터 같은 이런 쪽을 담당하는 DM,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사업 본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TV하고 DM을 합쳐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본부로 묶었고요. 이건 아무래도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효율을 좀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또 새로 사업 본부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기업 간 거래죠. B2B 쪽을 전담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 본부라는 걸 구성했고요. 이 B2B는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텔에 TV 300대를 들여놓는 계약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즘 돈이 되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 쪽이 사업이 특히 잘 된다고 해서 따로 떼내서 에어컨 사업 본부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즉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불황기에 신성장 동력에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또 LG화학도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자소재 이런 신사업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기업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홍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기업계 수건이어서 사업조정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죠. 서울경제신문 한기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업조정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이 된다고요. 예,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사업조정제도 규정 등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어 대통령의 공포로 연내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조정제도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뒤 남은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개시를 일정 기간 유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유보기간이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장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3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못하게 한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해서 한 번 더 유보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예,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할 경우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게 돼 경영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2년의 유보 기간으로는 대응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죠. 이번 개정으로 최장 6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면 충분히 자구 계획을 세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중소기업의 자구 계획서 제출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유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 계획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구 계획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발상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현재 사업 조정을 신청해서 진행 중인 사안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이번 개정안은 사업 조정이 진행 중인 사안들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 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분야는 맞춤 양복, 재생 타이어, 상업용 인쇄 등 모두 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재생 타이어 사업 진출은 영세한 중소 재생 타이어 업체들이 도산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교통 정리가 시급했습니다. 양대 타이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고객 서비스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재생 타이어 시장에 뛰어들어 올해만도 4만 5천 개씩을 생산하는 등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왔습니다. 2010년이 되면 양대 타이어 업체가 각각 10만 개씩 모두 20만 개의 재생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재생 타이어 시장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43개 재생 타이어 업체들 중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하죠. 또 한솔제이제 상업용 인쇄 사업 진출도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솔제이지 계열사인 한솔텔레콤은 지난 5월 중견 인쇄업체인 대형 인쇄를 인수해 한솔 PNS로 사명을 바꾸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인쇄정보조합 측은 한솔그룹이 인쇄업에 진출하면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진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조정 관련된 제도에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기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누구나 한 번쯤 또 약속 시간에 이제 좀 일찍 가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통 뭐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뭐 저나 많은 분들께서 그럴 때 이제 인근에 있는 서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서 책 읽으면서 그런 시간 보내본 경험들 아마 많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출판업계에도 그 불황을 비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불황의 여파가 이제 출판업계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장선아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요즘 뭐 주위에서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요즘 그 책을 좀 많이 읽는 양이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출판 시장의 냉기가 유난히 혹독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출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07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이 12.1권으로 한 달에 약 한 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문화생활비 중에서 도서 잡지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그쳤고요. 대신에 공연 관람은 26.5%, 문화 관련 강습이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보다는 공연, 문화 강습 같은 보다 활동적인 문화생활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출판 시장은 연중 불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5, 6월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 촛불 시위에 쏠려 있었고요. 8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국민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었죠.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네.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 소비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 지출비이지 않습니까? 네. 출판 시장의 위기는 중소형 서점이 사라지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전국에서 5,600개였던 서점이 지금은 1,0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서점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반대로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들은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 출판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하면은 이제 베스트셀러들의 판매량도 전 같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수백만 권이 판매돼야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톱10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출간된 축 중에서 100만 권이 넘는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10만 권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을 정도니까는요. 예.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시크릿의 경우는 지난해 나온 책인데요. 올해 판매된 권수가 약 80만 권 정도입니다. 네. 자, 이런 불황기 때는 아무래도 자기 개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 요즘 들어서 이제 출판계 효자 상품이 자기 개발서 그리고 아동 도서라고 하는데 자,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비슷했는지요? 지난해 2, 3년간 히트친 우화형 자기개발서가 올해는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지난해 톱 20위권에 8권이 자기개발서였는데요. 올해는 4권 정도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네. 히트친 자기개발서로는 끌림의 법칙을 주장하는 시크릿, 성공으로 향하는 법칙을 우화형식으로 알려주는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몰입, 가족과 삶의 소중함을 전하는 마지막 강의 등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대신에 그동안은 다소 어렵다고 외면을 받았던 경제경영서 판매가 올해는 두드러졌어요. 네.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으로 이슈가 됐던 장한중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시골 의사로 유명해졌죠. 경제평론가 박경철 씨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새로운 신조어로 자리 잡기도 한 우석훈 교수의 88만 원 세대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퍼지면서 국내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더욱 커진 탓입니다. 아동도서 판매는 올해 부진했습니다. 교보문고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아동도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린이 책까지 매출이 줄어든 걸 보면 가계 씀씀이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동도서는 논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대학 진학에서 논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불황이 깊어지고 교육 환경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아동도서의 판매 부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신문 읽는 사람,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인터넷에서 웬만한 뉴스를 검색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체가 변하면서 종이책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정통 소설의 인터넷 연재로 독자들과 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영화 드라마 원작으로 소설이 인기를 끌었어요. 박범신 씨가 2007년 산악소설인 촐라체를 인터넷 연재를 하면서 물꼬를 텄는데요. 네. 올 2월에는 황석영 씨가 성장소설 개밥바라기 별을 인터넷 포털에 연재를 했어요. 예전에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이 인터넷으로 자리를 바꾼 거죠. 개밥바라기 별은 연재하는 동안 200만 명이 블로그를 방문을 했고요. 올 9월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에도 3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습니다. 박범신, 황석영 같은 중견 작가들의 인터넷 소설이 젊은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자 20대, 30대 여성들을 겨냥한 칙리 소설을 썼던 정의현, 배경옥, 그 다음에 공지영, 이기호, 박민규 등 많은 작가들이 인터넷 소설 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원작으로 소설을 활용하는 추세도 더욱 활발했는데요. 박현옥 씨의 아내가 결혼했다, 정희현 씨의 달콤한 나의 도시, 이정명 씨의 바람의 화원, 모두 같은 제목의 드라마 영화가 탄생한 작품이죠.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영화로 개봉돼서 2002년 국내에 번역 출간됐던 책이 뒤늦게 인기를 끌어서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출판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한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과 책의 결합이 더욱 예. 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소식도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신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주요 출판사들이 번역서 저작권 계약을 최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간이 줄어들 예상입니다. 우리나라 단행본 출판 시장에서 번역서가 7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번역서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출판사는 전체적인 출판 시장에서 신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간을 내기보다는 구간을 다시 손을 봐서 마케팅에 더욱 주력하는 그 출판사들이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발표한 내년도 소비 성향 중 하나는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매체의 변화로 출판계가 어렵다고 해도 거시적으로 보면 디지털 형태이든 아날로그 형태이든
콘텐츠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출판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여기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공급을 한다면 독자들의 발길은 다시 서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출판사는 여기에 대비해서 국내 작가들을 발굴하고 독자들의 관심을 분석해서 입맛에 맞는 책을 출간을 해내면 네. 아마 좋은 다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에 관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요즘같이 소비자들이 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싸게 책을 볼 수 있게끔 그 문고판이라고 하나요? 좀 작고 이렇게 좀 그런 저렴한 가격에 책을 사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장선아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강보합을 나타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06포인트 오른 1180.9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1200선 돌파를 시도할 정도로 꽤 광세를 나타냈지만 기관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상승폭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383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해 4일째 매수 우위를 유지했고 기관도 증권을 중심으로 401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52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 프로그램 매매는 1,788억 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무엇보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4.59% 급등했는데요. D램 반도체 가격 급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쉽게 50만 원 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특히 중소형 증권사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KB금융지주의 입찰 참여 여부를 놓고 상반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교보증권은 지분 매각 조회 공시를 앞두고 매각 기대감에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 계획을 중단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오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연 0.3%인 금리를 0.1%로 인하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하는 지난 10월 말 0.5%를 0.3%로 내린 데 이어 약 2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부도업체 수가 297개로 전월보다 24개 감소했습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 14.9개로 10월보다 0.3개 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낸 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도 1급 간부가 전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의 물갈이가 본격화할 움직임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1천만 원 이하를 빌려 3개월 이상 연체 쓸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은 뒤 원금은 8년간 나눠 갚으면 됩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중시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세철 과장님께 이번 주 장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는 내용이고요. 네. 양적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기 국채, 모기지 유동화 증권인 MBS 매입을 통해서 통화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일본이 90년도에 10년 장기 불황,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불황에 갈 때 초기에 긴축 정책을 펴서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강력한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그러니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감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인데요. 일단 방금 전에 시황에서도 보셨지만 외국인이 일주일 새 자금을 원래는 주식을 팔아서 해외로 자기 자국으로 송금을 많이 해서 환율이 하락했는데 지금은 다시금 사자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도 이거 국내에서 굵직한 이슈인데요. 정부에서 은행권에 자본 확충 펀드 20조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이 완료되면 BIS 비율이 2.6%가 상승한다고 하고요. 과거 97년 12월 달에도 3조 원 규모의 정부에서 3조 원 규모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번 20조 안에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이 대출로 10조 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이게 11년 만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시중금리가 안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중금리는 단기금리인데요. CD금리가 5%대에서 4%대 초반으로 내려갔고요. 회사채 금리 또한 8%대 후반에서 7%대 후반까지 1% 내려와서 지금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를 많이 부담했었는데 금리가 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조금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얘기 차원에서 아까 좀 전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0.3%에서 0.1%를 낮추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측에서는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월가 최악의 다단계 사기인 매도프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다단계 사기가 50조 원 규모로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참 충격적인 이슈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지난 한 주간의 어떤 증시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제로 금리 시대를 개막했다는 가장 큰 소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나의 가십거리가 가십거리치고는 좀 너무 크네요. 엄청난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 발생 소식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노승일 과장께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예. 미국 증시 FRB의 그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힘입어 60일 이평선까지 근접했던 다우지수가 네.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실적 악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오펙이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락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풀이되고 있어 반등하는 글로벌 증시에 매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한 60일 이평선을 일단 돌파를 하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장사 토지 재평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KT와 KTN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따라서 또한 상장사 토지 재평가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쇼핑, KCC 등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60일 이평선이 우하향함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우상향으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IT와 철강, 건설, 그리고 증권, 자동차 업종 등이 상승을 예상하며 이제는 주식을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종합주가지수 월봉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승 잉태형이 지금 출현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봉적으로 보시면은 짧게는 쌍바닥 형태가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이 우상향으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게 20주 이평선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어떻게 잘 해결해 준다면은 일단 반등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20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세철 과장께서는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더 갈 것이냐, 뭐 1300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저항선에 부딪혔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어마켓 랠리일 것이냐, 유동성 장세일 것이냐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네. 베어마켓 랠리는 약세장에서 잠깐의 반등인 거고 네.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대세 긴 상승장에서의 이제 초입에 시작되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베어마켓 랠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남아 있어서 1월 오바마 취임식까지 아니면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1월 중순 그때 아마 최악의 실적이 4분기, 1분기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이 돼서 다시금 심리가 좀 나빠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신 분은 좀 여유롭게 일주일 동안 지금 별로 장이 약간씩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여유롭게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폭의 장대 운봉의 거래량 터진 것만 나온 것만 보셔서 그때 매도를 해도 수익률은 충분하실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은 좀 현금 비중을 많이 가서 짧게만 사시고 그다음에 짧은 수익을 보시면서 그냥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트폴리오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오랜만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현금 비중이 40%고요. 주식이 60%인데 종목별로는 가져온 게 돌아가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세 종목은 아까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증권과 건설과 금융, 금리 인하, 환율 하락의 수혜주가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냥 SOC 사업, 사회 간접자원 투자 사업에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 세 종목 가운데 먼저 한진중공업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은 제가 지난주에도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건설업도 하고 있고 조선업도 하고 있어서
건설주가 가게 되면 한진중공업이 또 따라가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가게 되면 거기에 또 편승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서 지금은 1,300원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사들이 환 해지에 통해서 손실이 많은 편인데 해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얘기는 오늘도 한진중공업이 6%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보합권의 증시에 비해서 아주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인천 북항, 율도에 있는 인천 북항 배우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금년에 심의를 통과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 율도라는 곳이 77만 평인데 이번 연도에 공시지가가 9천억에 가깝답니다. 네. 근데 이 공시지가가 수도권 정비 심의에 통과를 하게 되면 공업용지, 상업용지로 변경돼서 시가총액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으로 아주 지금 손을 타고 있는 듯 모양이 보여서 종목이 아주 좋습니다.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종목이 한진중공업인데요. 차트가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에 잠깐 눌리긴 했었지만 지금 장세는 아주 좋은 장세, 5일선을 타고 가는 장세여서 강한 종목이 한 3, 4일을 쉬게 되면 매수, 그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오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편한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동양제철화학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코어는 사회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굴삭기, 포크레인을 만드는 데여서 지금 종목별로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에 하셨던 분은 계속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전 매물대, 손절가는 한 14,000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제철화학 간단히 보시면 이건 다 아는 회사일 겁니다. 대체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서 지금 저런 매수 찬스 또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어서 지금 사셔가지고 전 매물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과 한진중공업에 관한 설명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는지요? 예, 저는 저번 주하고 동일하게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현금 60%를 가져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네. 먼저 기아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과 개별 소비세 30% 인하는 기아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FTA 자동차 부분의 재협상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은 6.8%이며 GM이죠. GM 같은 경우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13%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은 한미 FTA 자동차 부분에서는 재협상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고요. 최근 상장사 토지 재평가 종목으로 기아자동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 과매도 국면에서 외국인의 우호적 수급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까이 왔는데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현대오토넷과의 합병이 매수 청구권에 따른 단기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현대모비스의 기존 아이템과 그다음에 핵심 전장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융합해 최첨단화할 수 있고 그룹 내 중요 R&D 효율성을 높이게 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오토넷과 현대모비스의 합병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08년 12월 18일부터 09년 1월 6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거든요. 매수 청구가인 83,019원을 감안할 때 매수 청구 물량의 정도에 따라 합병이 가능하냐 아니면 합병이 무효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현재 현대모비스 쪽에서 우회적으로 느낀다면은 3천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합병을 꼭 성사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병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좀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20% 유지하면서 현금 6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오토넷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카오디오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 현대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어떤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연말에는 좀 안 하고 현금을 6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릴까요? 현금 들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한번 부딪혀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60일 이평선, 코스피의 60일 이평선 네. 자체가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를 대안으로 둬서 나머지 현금 60%를 활용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도움 말씀을 한번 투자에 잘 운용을 해보신다면은, 적용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박세철 과장과 노승일 과장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백관종 리서치 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계 주식시장이 지난 12월 5일을 이제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의 주가 움직임 특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지금 세계적인 증권시장 동조화 현상이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는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대선 직전인 11월 상반월에는 그 상승하는 동조화, 다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하락하고 12월 5일을 바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권시장도 보게 되면 12월 지금 바닥 대비해서 26% 정도 반등을 했고요. 미국 S&P 지수도 18% 정도 반등을 한 그런 양상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시장이 다 반등을 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한 14%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부분적으로 반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서 상품 가격도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양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반등을 이끄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그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가장 큰 주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고 가계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그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예를 들어 보면 지난 12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3%로 100bp나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그 자금을 투입을 하고 일본과 그 통화 수학 규모도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늘리고 그리고 은행권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 3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책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50조 원 규모의 그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서민들에 대한 자금 정책도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개선되는 그 동조와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상당히 높아만 가던 실세 금리가 비교적 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요인과 이런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향후 전개될 그 금융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안정화 초기 단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빠르게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한때 1년물 기준으로 볼 때 5.6%에 달하던 것이 지금 한 200bp 정도 하락해서 한 3.7% 정도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조금 더 전환이 돼서 은행 CD 금리로 전화가 파져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은행 CD 금리도 5.6% 한때는 이제 6.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해서 4.2% 정도로 크게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우량 회사채 시장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량 회사채가 AA 마이너 기준으로 볼 때 한때 그 8.9%대까지 올라갔었지만 이게 지난 11일부터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7.9%대로 하락해 있는 그런 양상이고 이 금리가 이제 비우량채인 트리플 B 마이너인 회사채 쪽으로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양상은 이면을 보게 되면 은행권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은행권에 증가한 예금이 4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의 5억 달러의 입찰을 했는데 5천만 달러만 응찰하는 은행을 보게 되면 외환 사정도 굉장히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그 RP 3%짜리 입찰을 한은에서 5조 원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네. 응찰하는 자금이 40조 원에 달한 걸 보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은행이 많다. 다만 이게 돌지 않는 뿐이다 할 정도로 느낄 만큼 굉장히 자금 사정이 개선된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사정이 개선된 이면에는 9월 11일부터 정부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구체적으로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내관 역할을 했던 게 97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부동산 PF 이것도 내년 1월 달 가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채권단이 조성이 돼서 그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달 들어서 정부가 이게 전 현장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부실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환율이 1,290원대로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큰 내관으로 작용했던 키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금리 하락 현상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점진적으로 확대돼가서 이제 비우량 채권 쪽으로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접근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은행 어떤 자금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중에서는 돈이 너무 좀 부족하고 돈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렇게 좀 자금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시중에 공급된 어떤 유동성을 은행이 흡수만 할 뿐
어떤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 수 있게끔 공급하는 데는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우려됐던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약해지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소식만큼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시장의 안정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함께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융시장 안정화 현상은 한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국 정부들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그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하는 듯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6일 날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제로금리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 내지 0.25%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의 기준금리는 2.5%이고 일본의 금리는 이미 0.3%이기 때문에 제로금리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이고 영국 금리도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또한 금리를 더 인하를 시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로금리 때에 가는 그런 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시차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를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인하시킬 거고 금리를 인하시킨 거가 상당폭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실세 금리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려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선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환 사정도 이렇게 호전되고 있고, 금리나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세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적정한 투자 전략은 사실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부담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최근 들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들을 보게 되면, 증권 시장에 부담 요인을 줬던 요인들,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라든지 파산 우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요인들이 상당폭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정부가 굉장히 강한 경제 정책, 증시 부양 정책, 자금 지원책을 폈습니다. 그런 대형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선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증권시장 부양책이나 이런 대책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책 등 전체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호재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에 좀 둔감해진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금융시장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이거 호재는 바로 이제 증권시장에 반영이 되지만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거 이거는 상당한 시차를 갖게 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수 기준으로 해서 바닥 대비 26%가 올랐는데 건설주나 이런 많은 주식을 보게 되면 100% 이상 올라온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3분기에 이제 주요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7조 원, 2분기에 17조 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13조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조업 경우에. 근데 내년 1분기에는 시장에서는 한 1.5조 원 감소할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감소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관들 주식 편입 비중이 정상 수준을 다 넘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을 좀 확인해주고 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즉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내년 1분기가 좋은 바닥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항상 빠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만 각국의 강한 그런 경기 및 경기 부양책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이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어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동보증권의 백관종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건종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재에 힘입어서 현재 계속해서 이제 연말 랠리를 예상케 하는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문하신 점 한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살피고 그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그 주문을 가장 귀담아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